하반기 경제 대전망 특집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보세요. 전일수 대표 모시고 부동산 경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경매,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지금 바로 TV 앞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이슈 시그널, 오늘은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라는 거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을 받는 행위죠. 그런데 그 주체가 법원이 될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사건의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라는 것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류를 알아보고 특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부동산 경매 종류. 부동산 경매 종류는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경매는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해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행권원이라는 거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은 다음에 경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 경매는 재산을 정리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자연스럽게 내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 뒷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강제경매. 우리 강제경매는 뭐였죠? 집행권원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경매라고 했죠. 이 강제경매는 실질적 경매라고도 부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압류, 현금화하는 목적이죠.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낙찰금이죠. 그거를 가지고 채권자, 그러니까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변제를 하는 목적이다. 네, 경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채무자의 부동산을 매각을 해서 채권자의 돈을 갚는 목적이니까요. 자, 집행권원은 뭐냐? 좀 어렵죠? 네. 판결문이 있고 결정문이 있고 공정증서가 있습니다. 네. 자, 이 판결문은 소송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강제경매는.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강제경매 약간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시간이라는 부분이요. 자, 이 강제경매는 대여금 반환 청구, 또 사업자 대출 미지급, 대표적인 거죠.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이 있습니다. 자, 강제경매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의경매를 알아봐야겠죠. 임의경매. 임의경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임의경매 가장 큰 특징은 담보권 실행이죠. 아까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을 해서 경매를 진행하는 거지만 임의경매는 이 담보권 실행을 해서 경매를 치는 겁니다. 자, 이 담보권이 뭐냐? 우리 대표적인 거죠. 근저당권, 저당권, 그리고 이제 전세권도 여기 들어가요. 자, 담보가등기도 들어갑니다. 뭐 이 용어를 오늘 알자고 하는 건 아니니까 담보권이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채권자, 채무자 사이에 약정, 어떤 약정을 하겠죠. 뭐 돈을 빌려주거나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해줘서 이 근저당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 약정을 불이행을 한다. 그러면 강제집행하고 다른 거는 이 소송 절차 없이 바로 경매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임의경매를 많이들 하죠. 특히 은행에서. 왜냐하면 강제경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임의경매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금융기관 대출 후에 채무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죠. 우리 등기부등본 띄워보면 거기에 어떤 은행에
어느 정도 돈을 빌렸는지 채권 최고액으로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죠.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자, 원금 미지급 시 소송 절차가 없이 경매 진행합니다. 자, 아까 여기 우리 전세권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이에요. 임차인, 그러니까 세입자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후에 전세권을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 뭐 전세권에 있어서 간단한 거 얘기하면 이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임차인이 자기 혼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존속기간 만료 시에 보증금을 당연히 임대인은 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이것 또한 소송 절차 없이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임의 경매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 또 하나가 있죠. 형식적 경매. 이거는 많이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경매를 해야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런 용어들이 경매의 기본적인 게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형식적 경매는 뭐냐? 상법 그 밖의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재산의 어떤 보관, 정리, 가격 보존의 목적으로 현금화하는 거죠. 네. 이것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진행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산에 대해서 정리하는 목적으로 현금화 시켜서 경매를 하는 거니까 이것도 어떤 경매의 종류가 될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경매 사건에 보면 대부분이 80%, 90%가 임의 경매이고 강제 경매는 뭐 한 10%, 20%? 그리고 이 형식적 경매는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경매를 하는 입장이니까. 자, 형식적 경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먼저 볼게요. 자, 유치권자.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 유치권 신청을 하죠. 그 유치권자가 채권,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 이 목적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할 권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공유물 분할. 이 공유물 분할 경매는 우리 간혹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다수의 소유자가 공유하는 부동산, 그러니까 공유물이라고 하죠. 그게 다수의 소유자라 그러면 형제간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지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부동산을 현금화하기 위해 경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서로 팔려고 하는 가격이 다른 거죠. 누구는 이 정도 가격에 팔아야 된다, 누구는 안 팔겠다. 뭐 형제 간에 아니면 지인들 간에 이제 그런 것들이 협의가 안 되면 그냥 경매로 넘겨서 누가 낙찰을 받으면 지분대로 현금화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청산을 위한 경매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상속인이 없는 재산, 그다음에 채무자의 회생, 파산을 관한 법률에 의해서 파산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이 권리를 현금화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채무자가 파산을 해서 그 돈을 갚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임의경매, 강제경매, 형식적 경매를 우리가 알아봤는데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한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에 대한 특징들을 우리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시그널.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경매에 관심은 있고 시작하고는 싶은데 종류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증 생기셨다면 저희 상담 전화 02-2128-8562번으로 연락 주셔서 상담 주시면 저희가 나중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로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늘도 한 경매 물건 제대로 분석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인데요. 자, 대표님 꼼꼼하게 분석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물건은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에요. 2016년도에
경매가 진행된 사건이니까 벌써 8년 전에 경매가 처음 진행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고 금액도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 투자를 할 때 이런 물건을 찾아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서울 송파구에 있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는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낙 재건축 이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 아파트는 6층 물건인데 대지가 33평입니다. 굉장히 크죠.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대지 큰 아파트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아파트는 대지 평수가 33평이에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전용 평수예요. 44.6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형, 그러니까 중대형 평수죠. 평수도 굉장히 큽니다. 자, 이 물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재밌는 물건이라고 했죠. 자, 볼게요. 이 경매 개시 결정이 언제냐? 2016년도 7월 25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24년도죠. 그러니까 8년 전에 경매가 진행이 된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리고 나서 3년 뒤 2019년 4월 8일 날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는 사실 알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한 8개월 뒤에 2019년 12월 9일 날 다시 진행이 됩니다. 18억 8천만 원이죠. 또 변경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24년 5월 13일 날 다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따져보면 5년이나 걸려서 다시 나온 경매 물건이에요. 그러면 지금 시세하고는 분명히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물건을 보고 여러분들은 이런 물건으로 투자를 잘 하셔서 좋은 물건, 좋은 가격으로 낙찰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 물건은 세대수가 5,540세대예요. 굉장한 대단지죠. 네, 대단지예요.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1988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은 이 용적률인데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우리는 뭐를 노려볼 수 있죠? 예, 재건축이죠. 우리 이 재건축에 대한 이슈를 우리는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실제 그것들을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굉장히 있다는 아파트예요. 자, 대단지고 재건축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경매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데 경매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주지 않아요. 아까 우리 경매 물건지에는 이 전용 면적이, 건물 전용 면적이 44.6평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등기부 등본을 보면 39.86평이에요. 다르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경매 정보지를 믿을 건가요? 이 등기부 등본을 믿을 건가요? 네, 이 등기부 등본을 믿어야겠죠. 경매 정보지가 100%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매 정보지를 100% 신뢰를 할 필요는 없고 내가 경매 정보지에 나와 있는 정보랑 이 등기부 등본 정보랑 같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평수를 잘못 알아서 시세 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낙찰가도 완전히 다르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낙찰을 잘못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다음 물건으로 보면 매각 물건 현황을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 시점이 18년도예요. 이게 16년도에 경매가 진행이 됐다가 이 부동산의 감정을 잡은 거는 1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8억 8천만 원이 18년도 7월 30날 잡힌 가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방 4개. 이 정도 평수면 방이 4개는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보면 등기부등본 현황을 보죠. 이 등기부등본 현황을 우리는 왜 봐야죠? 예, 권리 분석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경매는 이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반 매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권리 분석으로 우리가 잘못하면 내 돈을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 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등기부등본을 보죠. 자, 소유권은 1995년도에 이분이 소유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뒤에 이 근저당 국민은행이 대출을 받았고 이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한번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자, 근데 경매는 이 개인이 쳤고요. 강제 경매를 했어요. 아까 우리 강제 경매라는 게 뭐였죠? 집행 권한을 가지고 경매를 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이 국민은행이고 이 밑에의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된다. 그러니까 권리상 깨끗하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를 봐야겠죠. 매각물건 명세서는 꼭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금 살고 있는 거고 선순위 임차인이 없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인수할 보증금이나 어떤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매각물건 명세서까지 받고 해당 부동산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흔히 구축 아파트를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자, 대단지기 때문에 굉장히 동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여기 보면 올림픽 공원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죠. 자, 면적을 한번 보죠. 아까 방 4개라고 했죠. 침실이 이렇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실도 굉장히 커요. 워낙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욕실도 2개로 구성된 이런 아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거래 가격도 봐야겠죠.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이 18년도에 우리가 잡혔다 그랬죠. 18년도. 근데 지금은 우리 24년도죠. 18년도에 18억 8천만 원 정도에 잡힌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28억 5천, 28억 9천, 뭐 28억도 있고요. 층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경매물건은 6층이죠. 6층이니까 최근 5층이 거래가 된 게 28억 5천. 그러니까 28억에서 28억 후반 정도의 23년도 최근에 거래가 된 걸로 보입니다. 지금이랑 그러면 감정가랑 따졌으면 엄청나게 지금 가격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전세 가격을 볼게요. 전세는 11억 정도, 9억에서 한 11억 정도로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이런 물건들은 감정이 예전에 잡힌 물건들은 현재 시세를 체크를 하고 유차를 기다릴 필요 없이 신건에 입차를 하셔도 좋은 물건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여기가 그 올림픽 공원이 있고 입지야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입지야 말할 것도 없고 뭐 올림픽 공원 여기 바로 앞에 있었죠. 그리고 이런 학군들이 굉장히 좋아요. 예, 뭐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도 다 있으니까 입지는 뭐 더 이상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뭐 특별하게 뭐 나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입지는 뭐 굳이 볼 필요 없겠죠. 자, 우리가 입지를 볼 때 교통입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예, 교통입지. 여기는 이제 5호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그다음에 9호선이 같이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죠.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제가 이 물건을 할 때 재밌는 점이 아까 가격, 감정이 잡힌 과거에 잡힌 것도 있지만 이 물건은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죠. 미래 가치. 우리가 부동산을 볼 때 현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미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 아파트는
재건축의 청신호가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임장을 가시게 되면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재건축 추진단은 이달 내로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진행 사항을 체크를 해서 이런 물건들은 입찰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매 물건은 이렇게 시세 파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크를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꼭 전문 상담사 분들하고 상담을 받고 조언을 듣고 입찰을 준비하셔서 내 투자금을 더 늘리시고 안전한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 시그널 오늘은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아파트를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02-2128-8562번으로 연락 주시죠.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3802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이번에는 토마토패스 공인중개사의 민법교수이신 박기인 교수 모시고 부동산 이야기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자, 부동산 시그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기인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도로 지분의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과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과 함께 부동산 이슈 시그널을 통해서 이 도로에 관해서 좀 심층적으로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저도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강의 부탁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뭘 볼 것이냐면 도로에 대해서 과연 도로가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이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특수 물권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특수 물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도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요 부산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는 그 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실전 투자는 실제 물건을 가지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먼저 보면 부산 진구 이제 계금동에 오면은 이렇게 그 계금역 바로 위에 있는 토지인데요. 여기 이 부분은 아랫 부분은 상업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은 주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주거 지역에 보면 약 한 1,800평의 토지가요. 그것을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유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법상에 한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도로의 특징이라는 게 뭐예요? 도로는 사용하고 수익하는 용익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도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공공을 위해서 좀 공여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용하고 수익하는 권능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도로라는 것은 개발되기 전까지는 투자 가치가 전혀 없고 수익도 제로이기 때문에 누가 도로에 대해서 투자를 꺼려하죠. 하지만 이 도로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언제죠? 주변이 개발이 됐을 때. 이때 이제 이 도로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엄청난 것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본단 말이죠. 그러면 도로 지분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 도로를 살 것인가? 절대 그건 아니죠. 방금 얘기했죠? 도로는 사용하고 수익해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토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가? 먼저 이걸 보면 부동산 플래닛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지금 전체 이 지구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구인데요. 제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건물의 노후도를 평가하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 건물의 노후는 빨간 것이 많을수록 30년, 35년 이상 된 건물. 그러니까 아주 노후주택이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거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안에 뭐가 있느냐? 도로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런 도로는 우리가 그 도로에 대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는 거죠. 왜? 곧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죠? 원래 이 땅이 만약에 주거지가 평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 도로는 얼마로 평가가 되어 있느냐? 거의 300만 원도 안 될 거예요. 3분의 1 이하로 평가가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때는 전혀 다른 것이죠. 왜? 여러분 도로든 주거지든 개발이 되면은 그것은 하나의 아파트 부지로서 다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도로에 대한 가치가 3배 이상 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토지는 1,000만 원 그대로인데 그런데 이 도로 가치가 3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로 뛸 수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도로 투자의 특이한 점이고 도로 투자의 강점인 것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보시면 먼저 방금 얘기했던 이 계엄동 일대에 노후주택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방금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이걸 먼저 보시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무조건 여러분 우리가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토지를 30평 가지고 있다. 그런데 30평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나는 이 30평을 어떻게 하는가? 내가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가? 그건 못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현금 청산으로 아웃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재개발의 경우는 토지의 면적이 최소한 90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입주권을 주는 것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서울시에는요. 그러면 서울시 빼고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부산광역시라든가 대전광역시라든가 울산광역시라든가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다 어떻게 되냐? 그때는 여기 보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해가지고 이렇게 주거지는 90, 그다음에 상업지는 150 이렇게 돼 있죠. 나머지는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으니까 주거지와 상업지가 주거지는 90평방미터 이상, 상업지는 150평방미터 이상일 때 입주권을 주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지방은 서울시를 빼고 지방은 보통 다 어떻게 되냐? 부산시 조례를 보시면 부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은 90이 아니고 60평방미터. 60평방미터면 약 한 18평 좀 넘죠? 그런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토지가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입주권, 분양권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를요, 예를 들어서 60평방미터라는 토지를 내가 샀을 때는 도로 지분을 샀을 때는 가치가 얼마 안 돼. 1억도 안 되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샀는데 나중에 이게 개발이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이 투자 가치가 3억이 넘어간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데 보면은 도로 지분 60평방미터 얼마인가? 보통 3억, 4억, 5억 정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물론 서울에서는 더 높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여러분요. 우리가 도로 지분을 할 때 이번 얼마 전에요 뉴스에서 크게 문제가 됐죠.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는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서울시에서는 90평방미터 이상으로 지분을 쪼개야 되고 서울시 이외의 지방에서는 60평방미터 이상으로 지분을 쪼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상업지는 얼마라고 그랬죠? 150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입주권, 분양권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지분 쪼개기니까 그것은 조례를 가지고 한번 보면 여러분요, 먼저 여러분 어떻게 됐죠? 여기서 보면은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한 세대다. 하나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지분을 도로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한다면 이것을 그러면 10개 정도의 입주권을 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로 보겠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권리 산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이미 지분이 각각 세대별로 한 세대가 아니고 여러 세대로 나누어서 지분을 각각 달리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주택이나 주택 또는 한 필지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을 때 이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도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한다? 면적을 보는 거죠. 면적을. 그 면적이라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가 적어도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60평방미터 지방에는요. 서울에서는 90평방미터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야만이 입주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는 여러분 보시면 여기요. 권리 산정 기준 이후에요. 즉 그 이후에 하나의 필지가 만약에 200평방미터다.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을 해서 100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입주권이 두 개죠.
그런데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에 만약에 100으로 분할을 했다. 이런 경우는 입주권이 2개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고 1개만 지워준다. 이걸 바로 뭐다? 지분 쪼개기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는요. 토지하고 건물이에요. 여러분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별하는 것은 재건축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 재개발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도 되고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도 각각 입주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하나의 소유자였는데요. 권리 산정 기준을 이후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를 나눴다. 그래도 그것은 지분 쪼개기에 해당해서 입주권을 하나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기 또 한 가지 뭐냐면 처음에는 땅이요. 나대지란 게 뭐예요? 땅 위에 건물이 없는 것을 나대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입주권을 하나를 줬는데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거기다 건물을 신축을 해. 알겠죠?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입주권을 주는 것이 아니고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각각 줄 수는 있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입주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 각 시도의 조례를 반드시 참고를 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방금 우리가 서울에서는 어떻게 했죠? 서울에서는 주거지역은 90,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150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각 지방은 주거지역은 60,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150 동일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과소토지라고 해가지고 원래 어떤 사람이 30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30을 가지고 있어. 그럼 두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과소토지에 해당해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권리 산정 기준이 이전에 이것을 합했단 말이죠. 그래서 60이 됐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뭐가 된다? 그것은 입주권이 하나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내가 토지를요 소액 투자해서 친구가 살아겠더니 그것은 한 10평방미터를 샀단 말이죠. 그럼 아무런 의미가 없죠. 현금 청산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캐스팅 보트를 질 수가 있죠. 어떤 사람이 55를 가지고 있어요. 부산에서. 그런데 지금 5가 부족하잖아요. 5평방미터가. 그럼 어떡한다? 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1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딜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왜? 이걸 내가 사게 되면 입주권이 주어지고 그러면 투자 가치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10평방미터는 실제 가치가 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50평방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평방미터가 부족해서 이 토지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라든가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기준들을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시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요 우리가 대법원에서 뭐라고 판결을 내렸냐 이렇게 판결을 했죠. 어느 한 지역에서요 재개발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요 도로하고 기존에 있던 주거지 토지하고 가치를 3분의 1로 하향 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준다? 현금 청산할 때 주거지는 1000만 원으로 해주면 도로 지분은 300으로 해줬단 말이죠. 3분의 1로. 그래가지고 도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지겠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원래 땅의 가치가 도로하고 주거지의 땅의 가치가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개발 행위가 돼가지고 그 개발 행위에 해당 시행 부지로 제공된 토지는 기존의 주거지역이든 도로 지분이든 똑같단 말이죠. 왜? 어차피 그 땅 위에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를 3분의 1로 평가한 것은 잘못됐다. 이게 뭐냐? 대법원 판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로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가지고 있을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개발 행위에 들어갔을 때는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의 용도의 토지와 동일한 가치로 평가를 받는다. 엄청난 이익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이걸 들어봤나요? 미불용지다. 미지급용지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만약에 미지급용지, 미불용지에 해당하면은 그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보상 가치가 아주 엄청나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무조건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미지급용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꼭 보란 말이죠. 미지급용지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도로 투자에서도 두 번째로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딱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 종전에 시행된 뭐죠? 공익사업에 안 돼요. 개인은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민간 아니고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미지급 용지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신문고라든가 국민신문고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것은 미불용지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회신이 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얼마만큼 보상을 받느냐?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에 제공된 부지가 그 당시에 이것이 농지였다. 그러면 현재 보상받을 때는 현재 농지의 가격, 수용 당시 농지의 가격으로 보상받는 것이고, 만약에 공익사업을 할 때 제공된 부지가 그때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대지였다. 그럼 지금은 뭐죠? 도로이지만 그때 처음 제공될 당시에는 대지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보상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한다? 대지의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편입될 당시의 이용 상황을 산정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로 부지, 그 도로 부지의 지분의 일부가 과연 미지급 용지인지 아닌지 이것을 아는 것이 또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 부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 물건으로서 수익을 내고 투자 이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미지급 용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직 공공사업의 부지로 취득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요, 공공사업을 시행하여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을 변경시키면서 오히려 토지의 거래 가격이 상승된 경우까지 이때는 미보상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먼저 미지급 용지 이것은 알겠는데 공공사업에 제공된 부지로서 아직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 그건 알겠는데 지금 현재 봤을 때 그 땅의 투자 가치가 그로 인해서 상승을 해서 이미 수익을 다 뽑아 먹었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경우는 설령 미지급 용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대법원 판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뭐 방금 얘기했죠. 예를 들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 우리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고요.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한 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를요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을 시켰단 말이죠. 그랬을 때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여기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땅을 왜 국가가 마음대로 사용해? 그러면 사용료를 내야지. 어차피 이 도로가 어차피 이 토지가 공공용도에 제공되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사용료는 내라. 그래서 최근에 어떻게 한다? 5년간의 사용료에 대해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떠한 이익을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네, 박혜인 교수님과 함께 도로 투자에 대한 분석을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도로도 이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내가 이 도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갖고 있는 도로의 가치가 크게 향상될 수도 있다는 것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거나 아직은 좀 복잡하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상담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02-2128-3802번으로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혜인 대표와는 여기서 이만 인사 나눕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